오늘 분석해볼 자료가 정말 빽빽합니다.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할 내용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공사가 늦어지는 지연 문제, 이걸 넘어서 가속화나 방해 같은 훨씬 복잡한 개념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다들 지연하면 실한 문제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며칠 늦어졌다, 뭐 이런 거요. 네. 근데 오늘 다룰 가속화나 방해는 본질적으로 비용과 생산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늦어졌으니 시간 더 줘, 이게 아니고 시간 맞추느라 돈을 더 썼다. 또는 일은 했는데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손해봤다. 이런 차원의 문제군요. 바로 그겁니다. 성공적인 클레임은 시간, 생산성, 비용, 이 세 가지를 다 정밀하게 입증해야 하거든요. 오늘 이 가이드를 보면서 그 전략들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가 가속화인데 말 그대로 공사를 서두르는 거잖아요. 근데 자료 보니까 합의된 가속화랑 의제 가속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네, 그렇죠. 합의된 가속화는 뭐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서로 합의하고 진행하는 거겠죠?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깔끔한 경우입니다. 발주자랑 시공사가 자, 한 달 일찍 끝냅시다. 대신 추가 비용은 이만큼으로 하죠. 이렇게 사전에 딱 합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거죠. 분쟁이 생길 일이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문제는 항상 합의되지 않은 곳에서 생기죠. 바로 이 의제 가속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서둘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시공사가 알아서 막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네,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인데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시공사 잘못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발주처가 설계를 바꿔서 공사가 며칠 늦어졌어요. 아, 네. 그럼 시공사는 당연히 늦어진 만큼 공사 기간을 늘려달라고, 즉 공기 연장, EOT를 요청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정당한 권리죠. 그런데 발주자가 이걸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계약 날짜는 지키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와, 그럼 시공사 입장에선 어떨까요? 날짜를 못 지키면 하루에 몇 억씩 하는 지체 상금을 물어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돈을 들여서 야간 작업하고 사람 더 쓰고 그렇게 공사를 서두르게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럼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텐데 이 비용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상황이 그랬다고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아주 명확한 5단계의 인과관계 사슬을 증명해야 합니다. 5단계나요? 첫 번째는 뭔가요? 우선 시공사 책임이 아닌 면책 가능한 지연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게 시작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지연에 대해 시공사가 계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공기 연장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일단 할 도리는 다 했다. 이걸 보여줘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핵심인데 발주자가 이 정당한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절했거나 혹은 무시하면서 원래 계약 날짜를 지키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아, 그게 바로 가속화를 강요한 행위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넷째, 그 압박 때문에 시공사가 지체 상금을 피하려고 실제로 치과 인력, 장비 투입 같은 가속화 조치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단계는요? 마지막으로 이런 조치를 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거니까 나중에 청구하겠다고 발주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5개 고리가 다 연결되어야만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네요. 중복 청구 금지. 가속화를 해서 오일을 단축했다고 해서 그 오일에 대한 공기 연장 비용이란 오일을 단축하는 데 쓴 가속화 비용을 둘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양쪽에서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일종의 이중수혜를 막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속화는 결국 돈으로 시간을 사는 개념인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돈을 쏟아부어서 시간은 맞췄는데 그 과정에서 작업 효율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주 많죠. 이건 가속화랑은 또 다른 문제 같은데 자료에서 말하는 방해, 디스럽션이 바로 이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방해는 지연이 아니다라는 이 자료의 명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방해는 지연이 아니다. 네, 아주 좋은 비유가 있는데요. 지연은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 즉 작업 중단이고요. 네. 반면에 방해는
명절 고속도로처럼 차가 꽉 막혀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 즉 극심한 비효율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일은 하고 있는데 제대로 속도가 안 나는 답답한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작업 흐름이 계속 끊기고 간섭받아서 생산성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현장에선 그 경계가 좀 모호할 것 같아요. 이걸 구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이걸 구분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해 클레임은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제때 끝났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제때 끝났는데도요? 지연이 없었는데도요? 네, 제때 끝났어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성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연이 전혀 없었어도 클레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습니다. 방해 클레임의 목표는 늦었다가 아니라 당신 발주자 책임 때문에 우리 팀 생산성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원래 10명이면 될 일을 15명이나 써야 했다. 그러니 추가로 들어간 5명분 비용을 보상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떨어졌다, 비효율적이었다, 이런 걸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 팀이 힘들게 일했어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에 입증의 계층 구조라는 게 나옵니다. 피라미드처럼요. 위로 갈수록 신뢰도가 높고 아래로 갈수록 설득력이 떨어지는 방법들이죠. 당연히 위쪽 방법을 써야 이길 확률이 높겠군요. 그렇죠. 맨 위에 있는 레벨 1이 메저드 마일 분석이네요.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이게 가장 강력하고 신뢰도 높은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문했던 한 플랜트 공사 케이스가 딱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오, 실제 사례군요. 네, 공장 A동을 지을 때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발주처 간섭도 없고 설계도 명확했죠. 그래서 배관팀이 하루에 평균 100리터씩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기준선이 되는 방해받지 않은 정상 구간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똑같은 B동을 지을 때 발주처가 갑자기 공사 순선을 매일 바꾸고 사소한 것까지 다시 승인받으라고 하고 다른 팀 작업을 먼저 하라고 끼어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용접했다 뜯고 설치했다 옮기고 결국 B동에서는 똑같은 팀이 하루 평균 40m밖에 설치를 못한 겁니다. 와, 100m 하던 팀이 40m밖에 못했다고요? 네, 이 경우에 A동에서의 작업 속도, 즉 하루 100m가 객관적인 잣대, 메저드 마일이 되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당신들 간섭 때문에 우리 생산성이 60%나 떨어졌고 그래서 이만큼의 추가 비용 손실이 발생했다고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같은 현장, 같은 팀, 같은 작업으로 비교하니까 반박하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럼 그 아래 레벨에 있는 방법들은 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가요? 제일 쉬워 보이는 게 총 비용에서 입찰가를 빼는 방식 같은데요? 그게 최악의 방법입니다. 레벨 3 방식인데 시공사가 애초에 입찰 때 실수를 했거나 자체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생긴 비용까지 전부 발주처에 떠넘기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설득력이 전혀 없겠군요. 네, 거의 인정받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클레임을 하려면 현장 내에서 비교할 만한 정상 구간을 찾아내는 게 성패를 좌우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들이 막 복합적으로 터지잖아요. 설계도 바뀌고 자재도 늦고 이걸 일일이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 힘드니까 그냥 다 묶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총 100억 손해봤으니 물어내시오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유혹이 들죠. 자료에서 말하는 총괄 청구가 바로 이런 방식 같은데 실무에서는 편해 보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건가요? 그게 바로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총괄 청구는 말씀하신 대로 인과관계 입증을 포기하고 여러 사건을 뭉뚱그려서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자료 비유처럼 엉킨 실타래를 그냥 통째로 던지는 거죠. 왜 법원에서 그런 방식을 싫어하죠? 법원이나 중재 판정부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제대로 된 클레임은 A라는 원인 때문에 B라는 손해가 10억 났다. C 때문에 D 손해가 20억 났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화살표처럼 명확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총괄 청구는 그 연결고리가 없는 거고요. 네, 그냥 A, C, E 같은 문제들 때문에 총 100억 손해 났다고 하니까 정말 그 문제들 때문에 그 손해가 난 게 맞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어요. 만약 묶어서 청구한 10개 문제 중에 단 하나라도 시공사 책임인 것으로 밝혀지면 아, 법원에서 그럼 그 문제로 인한 손해액관 정확히 빼보세요라고 할 때 그걸 분리해내지 못하면 엉킨 실타래에서 실 한 가닥만 잘못된 걸 알아도 그걸 못 풀어내면 실타래 전체를 버려야 하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법원은 분리할 수 없으면 청구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편하자고 했다가 청구한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전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클레임의 핵심, 비용을 산정하는 원칙입니다. 특히 변경 작업 비용 평가는 타이밍이 돈이다라고 하네요. 부리려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는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누는데요. 가장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페이즈 1, 사전 합의입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예 못을 박아두는 거군요. 그렇죠. 변경 작업을 하기 전에 추가 시간과 비용을 고정된 금액으로 미리 합의하고 서류로 남기는 겁니다. 뒤탈이 없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럴 때 차선책이 페이즈 2, 즉시 평가입니다. 변경 작업이 끝난 직후에 관련된 모든 기록이 생생할 때 바로 비용을 평가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거죠.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요. 네, 그렇다면 최악의 타이밍은 이걸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다 미뤄두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페이즈 3, 프로젝트 종료 후 평가는 위험지대에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막판에는 온갖 이슈들이 뒤섞여서 이 비용이 저번 달 설계 변경 때문인가? 3개월 전 자재 지연 때문인가? 이걸 가려내기가 극도로 어려워져요. 결국 아까 말한 총괄 창구의 늪에 빠지기 쉬워지겠네요. 그렇죠. 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공기 연장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간접비, 예를 들어 현장 관리 인력 월급이나 사무실 임대료 같은 연장 비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대원칙은 바로 실비 정산, 액추얼 코스트입니다. 이론적인 공식이 아니라 연장된 기간 동안 우리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 실제 영수증 같은 걸로요? 네, 현장 소장님 급여 명세서, 연장된 장비 임대 계약서, 실제 낸 관리비 영수증 같은 것들이죠. 보상의 목표는 시공사를 그 문제가 없었을 때의 재정 상태로 정확히 되돌려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손실을 그대로 보존해준다. 네, 그리고 여기서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팁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아예 계약할 때 발주처 책임으로 공기 연장이 하루 발생하면 시공사에게 하루당 5원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하루당 연장 비용을 미리 합의해서 계약서에 넣어두는 겁니다. 아, 그럼 나중에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아주 깔끔하겠네요. 그렇죠. 분쟁의 소지가 확 줄어듭니다. 오늘 정말 복잡하지만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클레임의 핵심들을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볼까요? 먼저 반드시 해야 할 것 두입니다. 네, 정당한 공기 연장 요청이 거절되면 즉시 의제 가속화 비용 청구 가능성을 통지해야 하고요. 생산성 손실을 분석할 땐 어떻게든 메저드 마일 방식을 적용할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 작업 비용은 되도록 작업 시작 전이나 직후에 확정하는 게 좋고요.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돈트도 명확합니다. 가속화 비용이랑 공기 현장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려는 욕심은 버리셔야 하고요. 네. 또 생산성을 입증한다고 단순히 최종 비용과 입찰가를 비교하는 손시용 방식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과관계 분리가 가능한데도 귀찮다는 이유로 총괄 청구라 하는 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께서 곱씹어 볼 만한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자료 마지막에 나오는 말인데요. 네, 어떤 말이죠? 건설 클레임의 복잡성은 끈기가 아닌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버티고 목소리 높이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절차 그리고 전략적인 타이밍을 통해서 문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정밀하게 다루는 능력이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